중국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네. 채무상환 어렵다는 기습공시 이제 발표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좀 인정하셨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쁜 쪽보다 좋은 쪽으로 오히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뭐 그냥 뭐 샐러리맨이 똑같죠. 그냥 지내고 있는데 요즘에 뭐 이것저것 방송에 또 연말이다 보니까 저를 이상하게 시장이 하락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면 시장이 좋을 때는 네. 투자 전략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시황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종목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애널리스트 위주로 종목 얘기해 주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시장이 흔들리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장님?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불러주시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요즘에 시장이 좀 흔들렸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이것저것에서 뭐 시황하고 투자 전략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장님 말씀대로 뭐 오미크론이 확산으로 사실 투신 위축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뭐 빠르게 올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좀 향후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현재 한국 주식 시장이랑 좀 미국 주식 시장 이 두 개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보였죠. 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상당히 약했습니다. 네. 그랬던 것은 우리 시장은 긴축을 먼저 한 거잖아요. 네. 8월에 금리 인상만 했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고요. 두 차례 금리 인상해서 1%로 됐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1분기 내에 금리 인상을 한번 더 할 것처럼 얘기를 했죠. 네. 그럼 내년에 1분기에 금리 인상 회의가 1월, 2월에 있고 3월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1월, 2월 내에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25% 되고 25bp 올리면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1.5%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원위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가계대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의 힘과 경기의 힘 이 두 가지 축으로 가는 건데 한쪽에 돈의 힘,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언제부터 하락하는지 아세요? 언제부터인가요? 7월부터 하락했습니다. 7월부터. 3,300에서 7, 8, 9, 10, 11, 5개월 하락을 하고 지금 12월에 약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강했었고요.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들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은 한국은 안 돼. 역시 미국으로 미국이야. 떠나야 돼. 예, 모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분이 없어라는 게 또 너무 쏠림이 일어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긴 해요. 근데 여하튼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시장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이퍼링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 예고할 때 실행하기 전에 시장이 흔들렸고 그러다 실제로 실행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있었을 때 실행하기 전에는 또 안 좋았고 금리 인상 할 때 좋고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을 원래 내년 6월 정도까지 마감을 하고 내년 말 정도에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지금은 1분기 내에 끝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예, 다음 주에 지금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1분기 내에 끝내고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테이퍼링이 선반영되었다고 해서 좀 괜찮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래서 강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4주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2주 연속 하락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시장이 좀 오르잖아요. 요거는 달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경기의 전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11월에 개인들이 1조 8천억 매도하고요.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매수했습니다. 11월에. 기관들이 1조 2천억 매도했고요. 12월에 얼마 안 됐잖아요. 개인들이 2조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매수했거든요. 이 1조 5천억 매수가 거의 대부분 선물과 연계된 인덱스 매수였습니다. 인덱스 매수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물론 삼성전자에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200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0포인트에 바짝 와 있지 않습니까? 2,900 깼다가 곧바로 올라오는데 세게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세게 올랐죠. 세게 올라온 거예요. 세게 내려갔다. 근데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왜 샀냐? 요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사야겠다, 그러면 뭐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높여야겠다, 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배당주들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 12월 둘째 주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대형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에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배당을 노린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12월 말 되면 네. 주식을 빌렸다가 이거를 갚아달라고 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차주들이 우리는 이제 빌린 쪽이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걸 대부분 우리나라의 뭐 국내 기관들,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데서 많이 빌려주거든요. 물론 개인도 빌려줘요. 근데 이거 빌려준 거에서 이제 갚아달라고 하는 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갚아야 되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주식을 외국인들이 빌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 배당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배당금은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한테 배당금이 들어와요. 네. 그거를 빌려준 쪽에 원래 주인한테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 배당금은.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들어가면서 네. 그동안에 빌렸던 주식들 또 구매도 했던 것들 일부 쇼커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는 네. 배당 매수, 쇼커버 매수, 그리고 선물의 동시 만기와 연계된 매수, 요런 이벤트성 매수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대로 쭉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저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네.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해주면서 우리 시장은 반등하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주춤하는 그런 특징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관련해서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180원, 어쨌든 달러화가 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 달러화가 강세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이고 뭐 그렇게 좋진 않다고는 들었는데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영향이 없는지라 예. 앞으로 좀 이런 원달러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고점이 네. 예, 달러 대비 원화가 1197원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달러원의 그 차트를 보면요. 우리나라 달러 대비 1200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위기가 발생됐을 때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웬만해서는 우리나라 국내의 경제 체력에서 네. 그렇게까지 원화가 약세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 막 1250원, 1300원 간다고 막 그냥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 쉽사리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200원 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1200원 선에서 네. 외국인들이 거기서 팔잖아요. 네. 이러면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빨리 팔아야 됩니다, 주식을. 근데 1200원 근처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팔지 않거나 산다. 이 얘기는 거기가 고점이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환차익도 발생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럼 그러니까 1200원도 넘어가고 외국인도 네. 팔면 예. 진짜 안 좋을 수 있다. 진짜 안 좋은 거고요, 그거는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미니 위기가 발생이 된다든지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 1200원을 쉽게 넘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리즈너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1197원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사면서 내려오면서 지금 지수가 우리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의 방향으로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 원화 강세가 되고 이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우리 국내에 원화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끼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 우리가 원화 강세가 되는 흐름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포인트 레벨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역시도 100포인트가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100포인트를 가는 거지 달러 인덱스 쉽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달러 강세가 달러 강세되면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96포인트 레벨은 상당히 위에 있는 레벨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내려와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는 계기가 뭐가 될까? 이걸 한번 유추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달러 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수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오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원화 강세가 될 때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이제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네. 왜 안 그러냐? 그러면 달러인데스는 뭐 때문에 움직이냐? 물론 유로화 때문에 움직이지만 네. 달러인데스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이슈가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2015년도에 테이퍼링 한다고 했죠. 그때 달러인데스 올랐습니다. 쭉쭉쭉 올랐어요. 그러다 테이퍼링 하는 동안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다 금리 인상한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다가 실제로 금리 인상할 때는 달러에서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긴축을 하기 전에는 시장이 변동성을 주면서 안전자산이 달러가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실행할 때는 달러가 안정화되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긴축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직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인덱스가 고공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달러인덱스가 다시 내려올 만한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실제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에 안정화 됐었고요. 물론 과거와 똑같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정말로 그 경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달러인덱스는 점차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원화가 떨어지는 거는 원화 강세입니다, 여러분. 원화 강세가 되면서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복잡한 겁니다. 환율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일면 어떤 한 단표만 보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긴축의 과정 속에서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연동하는 거거든요. 너무 여러분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러인덱스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향하면서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가? 우리 달러 대비 원이 1,200원 근처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가? 이러면 시장이 그래 그렇게 위험하지 않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러인덱스가 뭐 100포인트 레벨 막 위로 가고 우리 원화가 1,200원 위로 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야,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위험 관리하시는 게 우리가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전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환율을 넘어서 중국 헝다그룹 같은 경우 네네. 채무 상환 어렵다는 기습 공시 이제 발표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좀 인정하셨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국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들이 앞으로도 좀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쁜 쪽보다 좋은 쪽으로 오히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일단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달 전에 오랜만에 여기 출연됐죠. 헝다그룹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96년 1월에 증권맨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IMF를 맞았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뭔가 재무 리스크가 있었다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극적으로 회상해갖고 잘 살아난 기업들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디폴트의 수순으로 가는데 그 디폴트 수순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국가가 공적 자금을 그냥 넣지 않죠. 니들 스스로 사재 출연하든지 자회사를 팔든지 뭐 공장을 팔든지 구조조정해. 그래 놓고 어느 정도 클린화 시켜. 그리고 채권도 쇼컷해. 그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은 공적자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M&A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사실 공적자금 들어가는 게 디폴트예요, 여러분. 공적자금 들어가면은 그냥 주주는 끝나는 거니까 그 회사는요. 이제 살리려고 들어간 거니까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헝다그룹도 사실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자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회사들이 하나하나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섹터 하나하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 하나하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이 일이 우리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 그러잖아요. 이 헝다발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걱정에서 전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사실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레버리지들을 다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아주 작은 돈인데 거기가 스톱돼 버리면은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제 뭘 발표했죠?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한 거예요. 맞아요.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 뭔가 지금 이걸 예의주시하고 이 파장을 지금 확산시키지 않고 즉 차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실 요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0bp, 0.5%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민은행에서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야, 이거 형락으로 문제 때문에 네. 이거 사전적으로 우리가 조치하는 거다. 이렇게 아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즉, 통닭으로 사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우리 손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은 헝다그룹은 헝다그룹 전체가 파산이 아니더라도 자회사들 다 파산하고 M&A 되고 공적자금 들어가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소위 질서 있는 파산이 될 거냐, 퇴출이 될 거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질서 있는 퇴출이 되면은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그 영향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전국 정책 당국에서 야 우리 알고 있어, 우리 조치 취하고 있어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이에요. 그런 시그널 때문에 중국이 올라오면서 요즘에 우리 시장이 상승했죠. 이것도 영향 중에 하나예요. 이런 면은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신고가를 내면은 5년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다시 그동안의 긴축이었는데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보거든요. 그럼 부정적인 면은 없느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가 디폴트가 돼가지고 파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부정적인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든 간에 긴축을 하고 그리고 디폴트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생겨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생기면 내년도에 중국의 경기가 어떻겠어요? 둔화되겠죠.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같이 둔화되고 우리 시장에 그 영향은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나스닥 보시죠. 미국 시장 보이잖아요. 우리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하고 베타 개수가 제일 높은 연동이 제일 높은데 중국이에요. 아, 진짜?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제일 높아요. 베타수가 제일 높습니다. 중국에 그러면 상해종합지수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별로 엇박자 나는 것 같다. 디커플링 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상해종합지수를 추종하는 ETF, 추종하는 지수들이 있어요. 걔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중국이 안 좋으면 유럽도 안 좋고 유럽이 안 좋으면 미국도 안 좋고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크다. 그래서 헝다그룹 문제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파장, 이 부분은 어떻든 정책당국에서 막으려고 하지만 실물 경제의 경기 둔화가 되는 부분들은 예의주시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더 걱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요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은 정책당국에서 시장에 자꾸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